지금 이제 한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정쟁거리로 활용되고 있죠. 이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의 의혹과 합리적 추론 이런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장을 왜 손글씨로 안 썼냐 뭐 이런 논란부터, 장인도 편지 보냈다는데 왜 답장을 안 하냐 누구나 그냥 편지 보내면 답장을 해주는 건가. 와, 정말 어떻게든 이걸 물고 늘어져가지고 정권을 공격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이 진짜 그냥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의 사건이고 우연히 그냥 터져서 정쟁거리로 삼고 있는 건가? 라는 데서 몇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물론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추론들로 돼 있어요.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일단 사건 자체를 한번 보죠. 21일 오전 11시 30분에 어업지도선의 선원들이 공무원 A씨가, 이모 씨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실종됐냐가 사실 약간 미스테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진 게 그러니까 새벽이죠. 1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 동안 당직 근무를 서는 거거든요. 당직 근무를 2인 1조로 해서 서는데, 서는 중에 1시 반쯤에, 문서 작업할 게 있다. 그래서 컴퓨터 작업하러 간다고 사라지고는 그 뒤로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4시까지 근무니까 당연히 4시에 근무 교대를 해야겠죠. 근데 근무 교대할 때 없죠. 그러면 이상하죠. 근데 11시 반에 점심 먹을 때까지 아무도 안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여기서부터 그냥 이상합니다. 계속 이상한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2일, 23일 이제 실종 신고 들어가가지고 수색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북한에서 22일 오후 3시 반에 북한에서 이걸 발견했다라는 정보를 이 남측에서 입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21일 오전 1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실종이 된 거고, 그 다음날 오후 3시 반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바다를 떠돌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이 됐고, 어쨌든 이제 남쪽이 주장한 거는 북한이 사살을 하고 태웠다라고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거를 24일 오전에 브리핑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났는데 25일 날 바로 북에서 사과 통지문이 와요. 그래서 이 수상한 사람이 와서 쐈는데 시신도 발견 못했고 태운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사건은 오리무중으로 가버린 거죠. 자, 몇 가지 의혹들,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CCTV가 고장났어요. 우리가 요즘 그 교통사고 나면 가장 먼저 뭐 하는지 아시죠? 사고 차량, 블랙박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면 요즘은 진짜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CCTV를 보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고 수사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일단 그 주변 CCTV부터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꼭 의혹이 있는 사건이 터질 때는 CCTV가 없어져요. 참 희한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자, 9월 16일 날 이 배가 출발합니다. 무궁화 10호라고 해서 어업 지도선이 여러 배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배예요. 이 9월 16일 날 목포에서 출항을 해서 이게 한 거의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이렇게 서해를 쭉 순시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기더라고요. 9월 16일에 출항을 했는데 이때는 정상이었대요. 그러다가 9월 18일 날 고장이 나요. 근데 고장이 났는데 보통 CCTV가 고장났다 그러면 저 카메라가 고장났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카메라가 고장난 게 아니고 그 카메라가 쭉 연결된 중앙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녹화를 계속 하고 있겠죠. 이 중앙 장치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거 누가 건드려서 고장냈나? 근데 이거 노출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에 있는 컴퓨터는 그냥 실내에서 앉아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딱 고장이 나버렸어. 의도적으로 고장낸 건가? 이런 이제 의혹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희한하게도 꼭 미스테리 사건이 터지면, 예전에 천안함 사건 때도 요즘은 배에도 다 CCTV가 있어요. 천안함에도 당연히 CCTV가 있었죠. 그래서 CCTV를 공개를 해봐라. 그런데 국방부에서 되게 공개를 안 하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나중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조작된다는 게 확인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럼 원본 공개하겠다고 또 원본 공개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조작됐다는 게 확인됐어요.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세월호 뭐 CCTV 고장났다라고 하더니 나중에 또 영상이 나왔어요. 영상 나왔는데 그것도 뭐 조작 흔적이 발견되고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꼭 이게 의혹이 있고 미스테리한 사건이면 CCTV는 항상 영상이 사라지거나 조작되거나 고장나거나 뭐 이런 식이더라. 이게 왜 이렇게 우연의 일치처럼 계속 이러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제일 미스테리이긴 해요. 사실 장거리 이동을 어떻게 했을까 도대체. 시간을 생각해보면은 거의 28시간에서 38시간, 그러니까 30시간 넘게 바다를 떠돌아다닌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밤에 바다 한가운데 혼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뭐 당연히 없겠죠?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20시간을 막 떠돌아다닌다. 망망대해를. 어떤 느낌일까요? 무서워요. 저는 뭐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합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해경에서 이 사람이 월북했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해류를 가지고 여러 이제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뭐 이런 데서 조류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연평도 남쪽에서 이제 여기서 실종이 됐는데 모든 연구 결과가 비슷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조류가 이렇게 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이 주변을 그냥 뺑뺑뺑뺑 돌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근데 30시간 동안 열심히 헤엄쳐서 여기까지 갔다 38km를 헤엄쳐가지고 여기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헤엄친 거다. 열심히 헤엄친 증거다 이게. 라는 거예요. 납득이 가세요? 이거 엄청난 물살을 거스르면서 열심히 헤엄을 쳐가지고 진짜 밤새 30시간 동안 물장구를 쳐가지고 이게 모터보트 없이 가능한가? 이거 어떻게 이게 정말 수영선수도 이게 할 수 없을 만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출발 시점과 발견 시점 보면은 거의 이제 24시간 이상, 28시간에서 38시간을 그래서 해경에서도 이건 표류가 불가능한 거다. 그다음에 그 국방장관이 그 국회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실종 당시에만 해도 우리는 해류 유종 시스템상 북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만 뒤지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북으로 갔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전문가들 의견도 이래요. 자, 이때 조류가 남동쪽으로 초당 평균 140cm/s, 그러니까 1초에 140cm, 1.5m씩 이동한 거예요, 조류가. 그걸 거슬러서 헤엄을 막 쳐가지고 38km를 이동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간 거다, 이건. 그러니까 이건 배 타고 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혹은 저체온증이에요. 여러분, 한여름에도 해수욕 하다 보면은 오래 하면은 춥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제 뙤약볕도 좀 쬐이고 이래야 다시 수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서해 해수 온도가 20도 내외인데 어디 언론에서는 20도 내외라서 저체온증 안 걸렸다 이런 이상한 소리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20도 내외일 때 저체온증으로 이제 죽는 시간을 이제 미국의 무슨 어디 이제 전문 기관에서 발표한 건데 2시간에서 7시간 사이면은 의식불명에 빠지고 40시간, 아무리 길어도 40시간이면 사망한다. 그래서 이 온도에서 38km를 38시간 동안 이렇게 헤엄쳤으면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된다, 이거. 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전문적으로 이제 훈련 받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훈련 받지 않고 망망대해 혼자 떠 있으면은 그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위축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이제 이 앞 시간으로 이제 해당된다는 거죠. 더 빨리 이제 죽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유물을 타고 있어서 괜찮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유물도 그냥 이렇게 몸이 반쯤 잠긴 상태에서 있으면 저체온증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유물이 꽤 큰 거여가지고 그 위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더라고요. 근데 부유물이 뭔지를 밝히지를 못해요. 근데 군에서 발표한 거 보면 정말 무슨 바로 옆에서 다 들었던 것처럼 월북이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작 부유물이 뭔지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부유물이 사람이 부유물 위에 완전히 올라갈 정도로 큰 부유물이었는데 이게 뭔지를 왜 모르지? 이런 좀 의혹이 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거는 군에서 처음 발표할 때 월북 의사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근거로 월북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첩보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첩보 정보를 모아보니까 그렇더라. 뭐 이런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자, 군에서 발표한 증거가 이 네 가지예요.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월북이다. 신발을 벗어두고 갔다.
부유물을 이용했다,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네 가지인데, 첫째, 구명조끼는 원래 배에서 근무할 때는 구명조끼를 입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파도에 떨어져가지고 실족해가지고 떠내려갔어도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명조끼 입었다는 걸로 월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맞다. 그 다음에 신발을 벗어뒀다. 일부러 바다에 뛰어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신발이 그 사람 거라는 증거가 없어요. 선원들도 그 사람 거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마치 배에 신발이 있으니까 그 사람 거야 라고 이제 막 단정을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부유물, 아니 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부유물이 있으면 그거 당연히 붙잡고 살려고 하지, 월북할 사람만 붙잡고 살려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 남은 거는 이거예요.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근데 국내에 있을 때 월북 의사 표명한 게 아니라 북으로 넘어가서 북한 그 군인들하고 뭐 어선을 만났다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만 월북 의사를 표명한 거예요. 뭐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저 월북하러 왔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도 언론에서 이제 계속 파고드니까 나중에 한 말이 월북이란 단어를 쓴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첩보를 분석했다고 하는데 이 첩보를 그럼 공개할 수 있냐? 공개를 못 한다는 거죠. 왜? 아마도 이제 이 첩보라는 게 북에서 이제 뭐 상선이나 북한 경비정하고 북한 이제 이 지휘부 쪽 육상하고 무선 통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무선 통신 내용을 감청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측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군에서는 밝힐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입수한 정보인지를 밝히면 북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도감청 한 게 드러나, 그러면 도감청 뭐 채널을 바꾼다거나 암호를 바꾼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도감청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이걸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미 거의 다 그냥 드러난 거거든요. 도감청 했구나. 언론에서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도감청으로 얻은 정보.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공개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군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도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군에서 발표한 걸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믿어라. 우리가 정보를 취득해서 다 확인한 거다. 그러니 믿어라. 우리한테 뭐 알려달라고 하지 마라.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월북일 리가 없다라는 근거들은 꽤 나온단 말이죠. 거기 이제 전문가들 얘기해요.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이를 잇고 북쪽으로 헤엄쳐갈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에 타고 있던 선원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다 해경 조사를 받았고요. 해경 조사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연평도 어촌 개장. 바다에 대해서 조금만 한다면 이런 경로로 월북은 수영선수라도 시도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그 연평도 인근에서 이제 조업을 하는 배 선장 얘기를 해요. 서해 사정을 잘 아는 항해사라면 대연평도 북쪽으로 올라가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탈출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소연평도 남쪽에서 탈출을 시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 이제 사라진 이 씨가 1등 항해사예요. 그러니까 뭐 배에 대해서는,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도 좀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 사람이 실종 당일에도 계속해서 그 뭐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꽃게를 뭐 대량 구매를 해서 싸게 팔겠다라고 하면서 뭐 주문 받고,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몇 명 모아오면은 뭐 싸게 넘겨주겠다, 뭐 이런 장사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니 월북하려는 사람이 그날 어차피 자기가 처리하지도 못할 이런 작업을 뭐하러 하고 있냐, 이건 좀 말이 안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월북을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 사람이 진짜 월북을 하려고 한 건가? 의혹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군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군에서 이제 언론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북한이 사격을 하고 시신을 불태울 것이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사살할 것을 판단했으면 우리 군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딱 봐도 그냥 변명하는 거죠. 우리가 설마 죽일 거라고 몰라서 그냥 방치한 거지. 아니, 알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구출했지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근데 어떻게 구출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북한 해역이란 말이에요. 북한 해역에 구출하러 간다는 거는 전쟁 행위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상도 못했다. 근데 진짜 상상을 못했을까? 라는 의혹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 사람이 이제 주한미 사령관입니다. 에이브럼스.
북한 당국은 중국과의 국경에서 1, 2km 떨어진 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고 특수작전부대를 보냈는데 그들은 무단으로 북중 국경을 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았다. 라고 이제 어디 그 회의에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건 뉴스에도 계속 보도가 됐어요. 이게 이제 뭐 때문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북측으로 무단으로 들어오는 걸 국경을 다 폐쇄를 해버렸어요, 북한은. 그래서 이거 무단으로 들어오면 코로나 옮기려고 들어오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다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죠. 군만 언론을 안 본 건지 모르겠는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7월 달에 개성으로 한 탈북자가 무단으로 이제 월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개성 시내에 들어갔다가 발견이 됐는데 북한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뭐 감기에 걸렸나 아무튼 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의심 환자가 북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개성시 전체가 폐쇄가 돼버렸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북한이 이 코로나 위험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군이 그걸 모르고 설마 죽이겠어라고 상상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일반인이 봐도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군이라면은 언제나 그 전쟁 위험 그리고 이 충돌, 무력 충돌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곳인데 그럼 당연히 이거 경계선 넘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과거에도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금강산 관광이 이제 중단된 직접적 계기였죠. 박광자 씨 사건. 박광자 씨 사건도 남쪽에서 금강산 관광을 갔는데 새벽에 혼자 산책하겠다면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군 부대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약간 바닷가라서 경계가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북한 이제 경비병한테 걸려가지고 뭐 이제 막 그 서라고 했는데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공포탄을 쐈는데도 계속 도망가니까 결국 사살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는 이제 막 난리가 났죠. 북한군이 뭐 한국인을 사살했다 그러는데. 근데 어느 부대든지 군부대에 침입한 사람이 도주를 하면 사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표창 받았겠죠.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박근혜 때 임진강을 통해 가지고 한국인 한 명이 월북을 하려고 헤엄을 쳐 갔어요. 그래서 수십 명의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수백 발의 총을 쏴가지고 사살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표창을 받았단 말이에요. 군에서는 그런 거 나오면 무조건 표창을 받아요. 포상 휴가 나오고. 군계선을 넘어간다? 이게 사실 자체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 공무원이 진짜 월북을 할 생각으로 헤엄쳐 가고 있는데 한국군한테 발각됐다 그러면 아마 한국군이 사살했을 거예요. 잡거나 못 잡을 것 같으면 사살을 해버렸겠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살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좀 과도한 표현을 써가면서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오히려 실제 이제 상상한 사람의 어떤 심리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좀 희한한데 선원들이 이제 아까 그 해경에 수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진술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다 은폐를 하고 해경이 반대로 계속 발표를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월북 가능성 없다라고 선원들이 다 월북 가능성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수사 결과는 완전히 숨겨놓고 월북 가능성이 높다. 월북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경이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뢰와 그 배에 벗어놓은 신뢰와도 선원들은 아무도 이씨 거라고 확인할 수 없다. 누구 건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경은 이씨 거라고 선원들이 얘기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완전히 다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냐? 아마 군에서 이미 이 사람은 월북했어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해경은 그냥 짜맞추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수사를 해도 그런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냥 수사 결과는 은폐하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경은 뭐 군에 동조해준 그런 세력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10호 승선 과정도 참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무궁화 13호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궁화 13호에서 근무하다가 9월 14일에 인사 발령이 났어요. 너 이제 무궁화 10호로 가라. 근데 이런 인사 발령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특이한 일은 아닌데. 근데 이때 무궁화 13호에 타고 연평도 근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인사 발령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목포로 다시 돌아와서 육지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다시 무궁화 10호를 타고 또 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무궁화 그 13호에 있다가 무궁화 10호가 이제 9월 16일에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연평도까지 오니까 거기서 배에서 배로 바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대요. 아주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공무원이 희망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계속 연평도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목포 가기 싫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에 계속 타려고.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육지에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고 그러면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연평도에서 무궁화 13호에서 근무하다가 16일 날 이제 근무 교대하고 쭉 내려와서 한 16일이나 17일쯤 목포에 돌아오겠죠. 그러면 쉬었다가 한 일주일쯤 후에 무궁화 10호가 오면 그때 그걸 타면 돼요. 그럼 10일 동안 육지에서 놀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진짜 너무 열심히 막 계속 배에서 근무하고 싶어가지고 무궁화 10호로 바로 탔다는데 좀 희한하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언제 실종됐는지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새벽 4시에 근무 교대하는데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거기 선원들하고 아주 친한 거냐? 근무한 지 10일밖에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입이에요, 신입. 근데 신입이 열흘 만에 갑자기 사라졌어, 근무하다가.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에이, 자러 갔겠지. 그리고 아무도 신경 안 쓰다가 밥 먹을 때 되니까 야, 밥 먹으러 안 온다, 이상하다. 그때서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납득이 가세요? 동지애가 너무 부족했나? 자, 그 다음 이래진 씨가 누구냐? 그 선원, 그러니까 실종된 사람의 형입니다. 형이 이제 계속 월북일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에 막 주탄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진상조사해야 된다. 자,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분 사진을 왜 들고 왔냐? 얼굴은 평범한 얼굴이에요. 근데 모자를 잘 보세요. 멋있죠? 네, 멋있어요. 멋진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딱 꼈어요. 이건 뭐냐?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동생이 지금 북한군한테 사살돼가지고 불에 태워졌고, 뭐, 월북할 리가 없는 동생이 월북했다고 정부에서 막 몰아가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막 진상 청구를 하겠다고 유엔을 찾아가고, 국방부 찾아가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자 모양이 되게 여유 넘치는 모습 아니에요? 좀 이상하지 않냐? 제가 이제 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뭐 트집잡을 게 없어 그런 걸 트집잡냐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 미국에 아주 유명한 국무장관이 있었어요. 매들린 올브라이트라고.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 모든 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뭘 분석하냐면 이 사람 옷에 붙은 브로치를 분석을 해요. 이게 아주 유명했거든요.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브로치가 매번 바뀌는데 이 브로치를 가지고 자기가 협상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튼 사진만 딱 공개되면 지금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뭐 미국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브로치 하나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해요. 전 세계가. 선글라스 가지고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군부에서 발표한 건 뭔가 좀 미심쩍고 증거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고 근데 좀 군부 발표가 이상하다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이 있고 증언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의혹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최초로 이걸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안영호라는 분이에요. 안영호라는 분인데 합참 작전 본부장입니다. 중장이에요. 네, 중장이면 어느 정도 높은 계급이죠? 대장 밑에가 중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 좀 있으면 이제 대장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면은 우리나라에서 군에선 제일 높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최고위급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뉴스 브리핑을 하려고 나왔어요. 중장이. 대단하죠. 보통은 군에서 있는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브리핑할 때는 누가 나오냐면은 합참에 공보실장이 있어요. 대령도 사실 엄청 높은 거죠. 대령이 이제 좀 있으면 별 달지 말지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보실장이 하거나 아니면 국방부 대변인이 하거나 보통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중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작전 본부장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직접 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북한을 규탄을 했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찾아보니까 육군사관학교 42기, 육군사관학교 줄여서 육사라고 하죠. 우리 전두환 노태우가 졸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육사는 자긍심이 있대요. 우리 학교 출신이 대통령 2번이나 했다. 자긍심이. 네. 우리가 볼 때는 어이없죠. 우리 동문 중에 대통령이 2명이나 있어.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25사단장을 하고 1군단장을 한 사람인데 특이한 게 이 사람이 25사단장, 1군단장을 할 때마다 그 전임자가 누구였냐면 지금 국방장관인 서욱이었어요. 서욱 국방장관이 육사 41기 출신인데 그 뒤를 계속 밟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욱 국방장관이 국방장관 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 만에 지금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황당한 상황이 된 건데, 서욱 국방장관이 원래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안용호 작전본부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어요. 아무튼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더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에서 발표한 걸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 옛날에 이제 그 뭐 군무독재 시절이나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군에서 발표한 건 우리가 일단 의심하고 보잖아요. 저 수상해. 분명히 정권과 짜고 뭔가 이상한 짓을 벌였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부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이런 의혹 사건, 무슨 천안함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같은 걸 일으키려고 군부랑 짜고 뭘 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진 않겠지. 그러면, 군부가 하는 말을 믿어야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군부가 과연 정권과 한 몸이냐. 문재인 정부로 바뀌니까 군도 전부 그냥, 색깔이 샥 바뀌는 거냐. 그러다가 다시 박근혜 같은 사람 짓고 나면 또 색깔이 샥 바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군이라는 게 존재가, 실체가 뭐냐. 어떻게 탄생했느냐. 일단 미 군정이 한국군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일본군 장교들 끌어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육군 참모총장,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육군입니다. 육군이 비중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뭐 한 70, 80%는 육군 위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동 참모총장 거의 대부분 육군 출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육군 중에서도 육사가 그냥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육사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뭐 서울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육사를 나와야 대통령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별도 달고. 자, 어쨌든 근데 이 역대 육군 참모총장을 보면은 초대부터 21대까지가 전부 친일파입니다. 일본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광복절 때 그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군 봐라. 1대부터 21대까지가 다 친일파였다. 독립군 토벌하던 사람들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까 1대부터 10대까지는 독립군 토벌한 건 맞고 11대부터는 직접 토벌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친일파예요. 자, 이렇게 출연을 했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은인일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원래 친일파였고, 일본군 장교를 하던 사람들이라서, 해방되면은 다 처단될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반민특위 끌려가가지고 처단돼야 되는데, 미군이 자기들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것 정도가 아니라, 막 별도 달아주고, 뭐, 한국군을 이끌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완전히 은인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많은 그 군인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뭐 영어학교나 뭐 군사학교 이런 데 나오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막 별도 달고 그랬거든요. 전두환이 뭐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 당연히 미국을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미국을 너무 좋아하다 못해서 미국과 거의 한 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게서 감히 작전 지휘권 돌려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권 환수하겠다라고 하니까 막 반대를 하고 그랬어요. 돌려받으면 안 된다고 우리 군은 절대 돌려받을 수 없다. 막 이런 입장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미국이 시키면 죽는 시중도 하는 그런 군대인 거죠. 그 다음에 독재 후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자랑스러운 동문, 전두환, 노태우 다 쿠데타 세력들 아니에요. 그리고 박정희도 그렇고 쿠데타 세력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반북 세력이겠죠. 북한을 적으로 삼고 있고 북한이라는 적이 있어야 자기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군의 뭐 국방 예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북한하고 대치하니까 국방 예산이 이렇게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친미 독재 반북에 완전히 뼛속까지 친미 독재 반북인 세력이다.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 샥 하고 180도 바뀌겠느냐? 안 바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그 광복회 회장 아까 얘기했던 김원웅 회장이 그 광복절에 이제 백선엽에 대한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야, 우리 백선엽은 나라를 구한 분이야.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선엽 사망했을 때 현충원에 안장을 했잖아요. 논란이 있었지만 뭐 강행을 한단 말이에요. 군에서 안장해. 그럼 안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인데 이순직이라고 합참의장 이제 임명이 됐어요. 그럼 청문회를 하거든요. 청문회 자리에서 그때 이제 문재인 그때는 국회의원이었죠. 국방위 소속이었대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5.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장을 얘기해라 라고 하니까 역사적 판단에 맡기겠다.
절대 쿠데타라는 거 인정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은 쿠데타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질문을 안 합니다. 뭐라고 답할지 뻔히 아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괜히 질문해서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여당 입장에서도 자기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괜히 질문해서 논란 만들기 싫으니까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박사 받으려고 쓴 논문에 보면은 5.16 혁명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친미, 독재, 반북 이런 것들이 그냥 골수에 있는 사람들이 군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핵심이 아까 얘기했던 것들 육군 사관학교인데 이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그 안용호라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을 꿈꾸다가 낙마했다는 거잖아요. 후보로 물망에 올랐었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남영신이라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21일 날. 공교롭게도 그 사건이 발생한 그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ROTC 출신이에요. ROTC 뭔지 아시죠? 네, 학군장교. ROTC 출신 최초입니다. 최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육사 내에서는 지금 완전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이건 이 육사에 대한 이 차별이다, 배제다. 우리가 당연히 해 먹어야 되는데 왜 우리 안 시켜주냐. 이거예요. 이게 차별받는 거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부글부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나왔던 그 작정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내가 육참 총장 할 줄 알았는데, ROTC한테 밀려서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군의 그런 이제, 특성상 중장에서 이제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을 하면서 대장이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번 밀려났기 때문에 대장을 하기가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아마 중장으로 그대로 예편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망해 아마 내년쯤 못 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대장도 못 되는 거예요. ROTC한테 밀려서 대장도 못 되고 육군 참모총장도 못 해먹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왠지 발표할 때 얼굴에 약간 분노가 서린 것 같았는데 이런 군 내부의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 세력인 육사 출신 주류 세력들이 볼 때 문재인 정부는 정말 한번 손봐주고 싶겠죠. 우리 합참의장 박근혜 때 합참의장한테 감히 5.16에 대해서 물어봐서 곤란하게 만들어 저놈 한번 손 봐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니까 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자, 그래서 이 지금의 군부는 사실 문재인 정권을 체질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 싫어할 수밖에 없다. 안 맞잖아요.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해? 완전 주적인데? 주적의 땅에 넘어가? 손 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류 세력, 육사 출신이 계속 밀려나고 있는 이 한심한 상황. 손 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군부가 정권을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는 역사적으로도 이미 드러나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봅시다. 2003년에 용산 미군 기지를 이제 평택으로 옮기겠다 이러면서 협상이 시작됐어요. 근데 군에서 미군하고 한국군이 협상을 하는 건데 이 협상 내용을 대통령한테 완전 철저히 함구를 했어요. 나중에 그게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청와대에 직접 지시를 명령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직접 군부 조사를 했는데 조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노무현은 반미주의자라 협상 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게 군부의 입장이었대요. 대통령 알기를 뭘로 안 거죠. 야, 쟤한테는 그냥 속이고 우리끼리 알아서 다 해먹자. 이거예요. 그 이듬해 서해에서 이제 그 남북 교전이 있었어요. 충돌이 있었는데 이때도 군에서 발표한 거는 북에서 막 그 경비정들이 우리를 침범을 했는데 우리가 경고 방송을 4번이나 했는데도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넘어갔는데 북에서 계속 경고를 했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버티고 있다가 쏜 거였어요. 그게 이제 막 난리가 났죠. 근데 대통령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합참이 청와대에 허위로 보고를 한 거였어요. 이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막 노발대발했죠. 그래서 이 두 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군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막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이건 대통령한테 거짓 보고를 했으면 이거는 거의 뭐 전시 상황에서는 총살감이에요. 근데 아무도 뭐 무슨 경고를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징계받은 게 하나도 없고 뭐 법에 사법부 넘겨진 거 하나도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군이 대통령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대통령이 감히 건들지를 못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2017년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막 당선됐을 때 사드 4기를 추가 반입을 막 시도해가지고 그때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이 몰랐어요.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국방부에서 우리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이었죠 그때 정의용 국방부실장한테 보고했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정 실장이 오히려 국방장관한테 아니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뭔 일 있었는데요? 나 모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정상적으로 보고했다고 거짓말한 거죠. 이것도 막 논란이 됐죠. 근데 논란은 됐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가 군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현실인 거예요. 군이 최고예요, 최고. 군에서 뭘 했다. 이번에도 이 사건 혹시 군에서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걸리면 군법 회의감이야?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군법에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걸려도. 대통령도 가지고 장난치는데. 누가 뭐 신경이나 쓰겠어요. 천안함도 보세요. 천안함 사건 때. 매직으로 1번이라고 써놓고, 이게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도 시비를 못 걸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군이 하는 일은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군부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과연? 자, 박근혜 때 생각을 해봅시다. 박근혜 우리가 막 탄핵 촉구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때 당시에 야당 대표였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군에서 지금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군에서 그러면 안 된다. 자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욕을 먹었어요. 뭔 이상한 소리 하냐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근데 나중에 박근혜 탄핵된 이후에 확인이 됐죠. 실제 그게 있었다는 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어디서 이제 첩보를 들었겠죠. 공개할 수 없는 첩보를 들은 거죠. 자, 계엄령 준비해가지고 친위 쿠데타까지 준비했던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막 처벌 받았나요? 네.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 도망갔네요? 우리는 어떻게 못하겠네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당시 기무사에 관련했던 사람들 전부 원대복귀 시켜! 라고 명령했대요. 이게 뭐예요? 원대복귀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 부대에서 차출돼서 기무사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쿠데타 모의를 했으니까 다시 원래 부대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처벌이에요? 야, 이제 부대 곳곳에 쿠데타 세력들이 이제 암약할 수 있게 된 거죠. 도와준 거죠, 이거.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언제 한번 쿠데타 성공해야겠다. 이 생각 하겠죠. 조현천이 미국에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마 지금도 자기 부하들하고 줌으로 화상회의 하면서 준비하고 있을걸요, 쿠데타 준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쿠데타 할 수는 없잖아요. 뜬금없이 막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막 촛불시 진압하고 이러면 당연히 욕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명분이 뭐예요? 태극기 부대예요, 태극기 부대. 작년에 잘 생각해보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태극기 부대들이 계속 청와대 진격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순교해야 된다. 60대 사모님들부터 순교하세요. 막 그랬어요. 청와대로 진격해가지고 순교하라는 게 뭔 말이에요? 경찰한테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막 돌진해가지고 청와대 근무병들한테 맞아 죽어야 된다. 총 맞아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계엄령 선포하고 군이 투입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 민간인들을 저렇게 학살하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쿠데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쿠데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던 애들이라는 거죠. 그 애들이 문재인 괴롭히려고 뭘 못하겠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공교롭게도 이때 또 하나 터지는 게 뭐냐면 종전선언 발언이에요.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추진하자라고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실제 연설을 한 게 아니고 녹화를 해서 보내준 거를 이제 튼 거예요. 녹화 자체는 15일날 녹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내줘서 유엔 총회 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니 이런 사건이 있는데도 이런 종전선언을 하자는 말이 나오냐 뭐 이제 이런 막 욕을 먹었죠. 바가지를 먹었죠. 근데 아마 이제 종전선언이 연설문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그 전에 이제 많이들 알려졌을 거고 군에서도 파악하고 있었겠죠. 그럼 뭐 했겠어요? 종전선언을 군에서 찬성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대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 연설 나오고 나서 미국 내에서 문재인 되게 막 조롱했거든요. 뭐 현실적 판단을 전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 반대했으면 군에게 지시했을 수 있죠. 야, 종전선언 얘기 나오는데 저 어떻게 물타기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군부는 당연히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집행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고 약간 이슈가 되는 듯 하다가 이 서해 사건 딱 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욕 먹는 거죠. 북한이 저런 놈들인데 어떻게 종전선언 하냐? 응징을 해야지. 이렇게 욕 먹는 거예요, 그냥. 그냥 구구 세력들이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추석 직전에 터진 일인데, 이 추석 직전에 이걸로 완전히 여론 도배해서 전 국민에게 이 반문재인 여론을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정은 되는데, 이게 하루 만에 북에서 사과 통지문을 보내면서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작전이 안 먹힌 것 같다. 작전은 안 먹혔는데 어쨌든 애들은 계속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지금도 계속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별로 호응은 없어요.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오르고 정부 지지율이 막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예요, 지금. 정부 여당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국민의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쨌든 이거 정쟁 삼고 싶은데 여론에서는 지금 밀리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사과했으면 끝난 거지. 뭘 저걸 가지고 저렇게 물고 늘어지냐. 이제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의 실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조차 청와대를 공격하는 이 상황. 그리고 언론의 실체 똑똑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알아야 될 거는 진짜 적폐 중에 적폐. 적폐 최고봉은 군부다. 군부의 실체를 잘 알아야 한다. 이걸 이 사건의 어떤 교훈으로 이렇게 삼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